자, 유례없는 반도체 불황 여파에 SK 하이닉스가 상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과 IR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 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12년에 SK그룹 편입 이후에 최악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그 규모가 어땠습니까? 예,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제2위의 반도체 회사죠. 예. 삼성전자보다도 살짝 적은, 그러나 세계에서도 2위고 한국에서도 2위, 예.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 영업 적자 규모가 1분기에 장사를 했지만 네. 무려 3조 4,023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이것은 SK 하이닉스 역사상 가장 큰 적자 규모거든요. SK 하이닉스가 SK로 넘어온 게 지금 12년 됐고, 예. 그전에는 원래 이 LG와 현대 여기서 분리 통합했다가 여러 가지 주인이 바뀌면서 우여곡절 끝에 SK로 넘어와서 상당히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 네. 그래서 세계 2위로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예.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 또 한 번의 적자, 영업 손실 참사를 맞으면서 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SK그룹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판 물건은 무려 58%나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올해 어떤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어떤 불황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어쨌든 대다수 공급 업체들이 감사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영향이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발표하는 순간 예. 이 SK 하이닉스 주가는 상당히 좀 다른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러니까 3조 4,023억 원이나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가 났을 때 주가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예.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바닥이 아닌가. 오히려 적자가 많이 난 게 반갑다. 그러니까 그 해가 지면, 해가 뜨면 지고 또 기운 해는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경제도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지금이 바닥인지는 예.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어떤 확신 있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한때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폭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기업들이 반도체 제품을 너도 나도 선구매를 많이 해서 네. 일반 기업체에 지금 반도체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반도체를 지금 살 필요가 없고, 예.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 되면서 추가 신규 투자 의욕도 지금 상실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클이 반도체에는 가장 나쁘게 와 닥쳤는데, 예. 오늘 SK가 실적 발표하면서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분 어떤 기업체 재고, 이게 1분기에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변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 SK보다 좀 더 크고 세계 제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지난번에 감산을 선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줄이면, 그러면 가격 단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삼성전자의 재고가 줄면 반도체 회사에도 어떤 판로가 뚫릴 수 있다. 예. 이런 희망, 이것이 이제 주가도 올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를 올렸는데요.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전체 GDP에서요, 거의 30% 가까이가 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예. 수출, 수입,
그밖에 고용 창출 거의 반도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안 좋은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이 반도체 때문인데 과연 저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예. 같이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한파가 계속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업계의 관심은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법과 관련돼서 돌파구가 좀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동맹 또는 외교 동맹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 미국이 반도체 칩스 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미국이 반도체 칩스 법을 만든 것은 이제 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같이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일견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법에는 예.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경우에 현재 중국의 생산 시설의 40% 이상을 지금 가서 설치해 놓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각종 규제 조처를 발동을 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지금 중국과의 교류를 줄일 것 또는 중국에서의 생산 시설을 좀 지나치게 늘리지 못할 것 등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로서는 아주 큰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 기술 동맹 이것이 안보와 같은 측면에서 굳건하게 다지면서도 한국 업체가 처하고 있는 현실 그것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도 요청을 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요소만 우선 놓고 보자면요. 네. 현재 우리가 그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우수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이미 발동 중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우방국이고 같은 동맹이기 때문에 1년 유예를 해줬거든요. 1년이었죠. 예, 근데 이거 1년만 유예해가지고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대목에 좀 굉장히 신축적인 조율, 반도체 장비 도입에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 반도체 회사들의 반도체 도입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좀 완화될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10년간 5% 이상 시설을 정산하지 못한다라는 지금 조항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가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데 거기서 생산 시설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좀 예외 조항을 적용하자. 그러면서 또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은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협상에서 미국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윈윈의 솔루션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짚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이 이제 반도체 보조금 받는 기업들한테 기밀 정보에 준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예. 제출해라 요구해갖고 예. 사실 그걸 제출하면은 영업비밀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좀 대목도 예상해 볼 수 굉장히 있을까요? 큰 것입니다. 네네. 중국 문제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나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같이 반도체 동맹을 하자. 그것도 미국에서 주로 생산을 하자 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넘깁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한국과 대만 등의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으로 미국 정부가 예산으로 아주 거액의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이 실제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보조금 산정이 타당한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외국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대만의 TSMC 같은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의 기업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 좀 제출해라. 이를테면 현재 뭐 어떤 매출 규모나 이런 것은 뭐 기본이고요. 전체 반도체 생산에서 불량품이 몇 %냐, 또 정상 제품이 몇 %, 이걸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율은 굉장한 업계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 나가면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대목에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동맹을 의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서류를 대신 제출하고 그 대신에 한국 정부가 그 제출된 정보의 어떤 질을 담보하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정보 유출 부담과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경제 분야 중 의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현대차 그룹이랑 SK온이 북미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IRA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완성차 기업이랑 배터리 업계가 협력해서 미국 현지에 합작 법인 세우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의 대미 진출과 관련해서 오늘 중대한 선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현대차와 뭐 세계 3위고 우리나라 1위죠. 현대차와 또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 3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 SK온이라는 두 회사가 미국에서 아예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지어서 거기서 만드는 배터리는 전에 현대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나갔습니다만 그것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용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 감축법 IRA라고 하는 이것은 미국에서 자동차도 생산하고 배터리도 부품이나 이런 게 다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조항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지금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현대차가 바로 SK와 해서 미국서 배터리를 바로 생산해버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26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걸리네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두 나라의 관계, 특히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미국의 사바나에다가 엄청난 지금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례 조항이라든지 또는 미래를 담보로 해서 좀 선 보조금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 적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년 전까지 3년 정도의 기간, 이때 좀 뭔가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이번에 논의가 되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2026년이면 얼마 안 남긴 했지만은 이 수요자들, 소비자들이 3년이면 길잖아요. 한 번 적응이 되면 그렇죠. 현대차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현대차에 대한 좀 특례 조정, 또 현대차의 배터리 진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에너지 솔루션, SK LG 엔솔과 삼성 SDI가 또 미국 GM과 손을 잡는 등 배터리 업체들이 이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삼성 SDI, 삼성은 사실 배터리의 원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바로 수출했는데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와 합작으로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세웁니다. 바로 이것은 삼성도 미국의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또 삼성은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하고도 최근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삼성의 진출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LG와 이 제너럴 모터스가 배터리 동맹을 맺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LG는 대부분 배터리를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LG로부터만 받았는데 이번에 LG가 그 동맹을 깨고 삼성과 손을 잡은 것이거든요. 원래 그 LG는 GM은
LG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LG의 자금 사정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두 회사 간의 또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삼성을 전격적으로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간에도 어떤 치열한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배터리와 전기차 업계에서는 기술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만 인정받는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글로벌 확장성에 대해서 우려될 만한 점은 또 짚어볼 게 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생산이 공동화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미국으로 넘겨놨을 때 예, 예. 미국 진출은 굉장히 유리해지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진출에 좀 애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끼리 너무 경쟁을 하면 이 전기차 회사들하고 협상을 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가 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과당 경쟁은 업계 자율적으로 조금은 조율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전기차 업계의 선의의 경쟁, 예. 같이 경쟁함으로써 기술은 더 개발될 수도 있다 이를 봅니다. 그런데 한때 SK와 LG가 당시 SK가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갔다, 인력을 빼갔다 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결과적으로 SK가 LG에 지기는 했지만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와 이 전기차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과당 경쟁은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침체기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재건축의 최대어를 꼽히는 지역이죠.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밑그림이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구체적 그림인지 좀 짚어볼까요? 예, 한마디로 파격적으로 예. 서울시가 압구정동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혜택을 줘서 집을 더 많이 짓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 서울시의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용적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성남의 대장동 사건에서도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특혜를 주고 받은 이 문제가 지금 사법당국에서도 재판까지 되고 있는 대목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압구정동은 그런 부정한 돈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앞장서서 용적률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반 주거용 2종, 3종인 것을 3종과 준주거지역까지 대폭 옮기는 바람에 예. 70층으로까지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이 올릴 수가 있게 됐거든요. 지금 지역에 나오네요. 예, 상당히 그렇게 큰 되면 지역이네요. 저기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 이익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시의 생각은 특히 서울 이 압구정동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네네. 서울을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하는데 그 중심으로 압구정동을 만들면서 서울의 지금 강남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아예 70층까지 올라가도록 해서 집을 많이 지으면 주택난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걸 조건으로 신통계획을 해서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대신에 그 한강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네. 압구정동 재건축 이 주택조합원들이 그 자금을 부담하는 등 어떤 공공 기여를 많이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과연 70층을 지었을 때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요.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는 35층도 못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2배 배 이상 이상이니까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특혜 문제가 나올 네네. 수가 있고 또 하나 저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를 갑자기 저렇게 지었을 때 과연 감내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규모를 보면 한 10,000가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가구 정도 되면요. 네. 1인당 그 한 가구에 또 가구가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4명씩만 들어와도 4만 명이면 거의 지방 군도시 정도 하나가 설립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상업, 인프라, 유발 효과까지 포함하면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서울의 어떤 주거 공간 확보 또 주택난 해소라는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인근 지역 교통난, 환경 공해
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